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책 하나 읽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 앞에 섰습니다. 뒤에 화면에서 보실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나는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NHK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집필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일본에서는 검증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굉장히 각광받았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책으로 다시 집대성해서 발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책이 되게 묘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묘하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책을 읽다가 보면요, 우리가 좋은 책이라는 것은 그 저자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갑자기 책을 읽는 어느 구절에서 멈칫멈칫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게 만들거나, 아니면 생각할 거리들을 나름대로 제공해 주는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물론 흔히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텍스트북이라고 하죠. 교과서적인 것은 멈칫멈칫해서 자기 생각을 하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팔로우하면서 따라가고, 스무드하게 어느 순간 이걸 쭉쭉 읽다 보니까 책에 이 교과서의 절반을 다 읽었네, 3분의 1을 다 읽었네, 그러면서 머릿속에 기억 남네. 교과서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교양서적은 물론 어떤 몰랐던 지식을 찰지게 잘 알려주는 기능도 있지만, 그 교양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바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성찰하게 만들면서, 그래서 나를 조금 거듭나게 만드는 데 도움되려고 우리가 그 교양서라는 걸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책이 그런 목적에서는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 멈칫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꽤 있는 책입니다. 특히 제가 좀 놀라웠던 것은요, 이 책은 앞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NHK라는 일본의 국영방송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했던 그 원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우리 경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이 자본주의를 되짚어본 책은 아니에요. 일본 경제의 흥망성쇠를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일견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경제를 다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또 묘한 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요, 어찌 보면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10년에서 한 15년 텀을 두고 뒤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산업적인 발달사를 보면요, 일본이 뭐 하면 우리도 그거 해보자, 다시 일본이 더 나아가면 우리도 또 거기로 나가보자, 이렇게 했던 면들도 많죠. 그리고 일본도 우리와 약간 유사한 쾌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고도 성장 이뤘고, 그래서 G2 국가를 바라봤던 그 시점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한 경기 침체와 장기 침체로 인해서 잃어버린 20, 30년을 경험하는 흐름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뒤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 절대 빈곤만큼은 좀 극복해보자. 마치 일본에서도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폐허만큼은 극복해보자라는 그 빈곤 탈출이라는, 그 궁핍 탈출이라는 미명 아래 열심히만 해보자라는 어떤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약간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해보자, 그리고 달성해보자, 본인들의 일념 아래 경제 활동을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일본도 누구 못지않게 근면한 국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모두가 절제하고 앞만 보고 단일된 마음으로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면서 경제에 박차를 가했을 때 우리도 모두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나아갔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콜라보가 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땠느냐? 정작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나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마어마한 성장도 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정작 나의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일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양극화만 커져서 나의 빈곤감만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도 성장기에 어떻게 보면 버블, 자산 투자로 인한 버블들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내 월급만 가지고는 잡힐 수 없는 지경에 있었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들의 흐름까지 목격되면서 사람들이 주저앉게 된 겁니다. 마치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단면들이 사실 일본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먼저 일어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분명 일본의 경제사들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자본주의를 되짚어 볼 때 주로 일본 내용을 바탕으로 되짚어 봤는데 이게 사실 멀리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도 순간순간 멈칫했던 주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멈칫했던 이유는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맥락에서 집필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 대목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다 멈칫하면서 그 구절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부분부터 한두 개만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 들어가기 코너, 이제 도입말 프롤로그 같은 부분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이 일본 다큐멘터리가 영문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미국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원래 욕망이라는 인간의 욕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다루는 게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인데 미국의 어떤 번역가가 욕망이란 단어를 탐욕이란 단어로 바꿔서 번역한 거예요. 욕망과 탐욕은 분명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이 구절에서 저도 멈칫한 거예요. 제가 감히 남을 탓하고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뭔가 나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아니면 우리 가족들과 좀 더 번듯한 생활을 하기 위한 아니면 내가 학문적으로 조금 더 반열에 오르기 위한 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자아 실현과 아니면 가족의 어떤 번영을 위한 그런 욕망이 투여된 것인지 아니면 박 교수 정도면 됐지 라는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고 그러면 좀 주변도 돌아보고 좀 나누고 베풀어도 되는데 내가 탐욕이 발동해서 정말 그 탐욕 어린 활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저 스스로의 자본주의 활동도 한번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미국의 작가는 욕망이라고 분명 언급할 수 있고 그 단어도 있는데 탐욕이란 단어로 이 자본주의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영문으로 번역했었을까? 이 책에서도 그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가져다주는 가장 뼈아픈 부분, 양극화죠. 이 양극화에서 이제는 다시 나도 좀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그 기저를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는 저 정도만 돼도 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 정도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선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전부 탐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누군가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저 반열에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저거 아주 돈에 탐욕에 눈이 멀었구만.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으로 자본주의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과 그냥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열심히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의거한 것인지 이것도 정말 이 문장 하나에서 저도 멈춰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양극화에 대해서도 그 다음 구절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양극화도 저희가 다 양극화라는 단어 모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단어를 아주 깊이 들어가면서 그걸 쪼개고 더 디테일한 걸 알아보려는 책을 많이 쓰는 게 일본의 출판 문화 컨셉이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 가지고 책 한 권 이만한 걸 쓴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볼펜 심 가지고 책을 이만한 걸 쓴다든가 이런 걸 일본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통상적인 양극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해요. 대부분 양극화 그러면 자산의 양극화를 얘기한다. 그런데 다시 만나는 자본주의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양극화 중에서는 의식 양극화를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 양극화라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미 어떤 반열에 올라가서 선순환을 그리는데 누군가는 더 이상 그쪽까지 손에 닿을 듯한 수준이 아니라 너무 멀리 가버려서 나는 주저앉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양극화도 이미 생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분열과 사람들의 분열,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선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아니겠네요. 대학교 때 배웠던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까지 가져오면서 우리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 합리성, 효율성으로 가동되면서 많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그 효율성, 그 합리성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다면 나는 뒤처지는 건데, 나 뒤처지기 싫은데, 이런 저항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합리성과 효율성의 트랙을 이용해서 치고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조급증 생기는 거고, 그리고 먼저 치고 나간 사람들에 대한 선망의식들, 그리고 나 자신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불안감,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면들까지도 같이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이게 복잡한 사회과학적 이론이나 맥락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인 감수성, 감정에 의거해서 자본주의를 다시 되짚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잠시 이렇게 화두로 던졌던 단어들, 탐욕으로 볼 거냐, 욕망으로 볼 거냐, 자산 양극화가 벌써 내 의식에도 양극화를 만들어서 나는 주저앉게 만들고 비판만 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너무 뜨겁게 만들어서 몇 번의 성공에 도취돼서 그래 나는 이 자본주의가 나에게 딱 맞아,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어설픈 도취감에 이제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게 이 책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간에는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을 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세시대에는 이자를 받는 게 기독교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자 수취가 한때 금지였던 세월이 몇백 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월급 받은 것을 고스란히 사고 싶은 거에 사서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는데 전부 탕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뭐 좋게 표현하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죠. 그런데 그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라는 것의 개념 안에는 나중에 그 모은 돈들을 바로 이자 놀이로 굴려서 돈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라는 거고, 나중에 그 늘어난 돈으로 나는 따박따박 이자 또는 배당 또는 임대료,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당연히 다들 이자 소득에 준하는 똑같은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이자 소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 과언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식 투자 이렇게 열심히 하죠? 왜 집 살 때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집을 사는지, 또 많은 돈들을 벌어서 은행에 잔뜩 저축만 해놔도 가슴 뿌듯해하는 사람들, 전부 이자를 모두가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뭐랄까요? 안락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제가 공상으로 가져본 거예요. 만약에 중세시대의 그 게임의 룰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자 수취를 여태까지도 금지하고 있었다면 이 자본주의의 모양새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거창하게 자본주의를 떠올릴 게 아니라 이 책의 장점은 나를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모두가 이자를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과연 이 자본주의 생태계는 어떤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되었을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의 시사점도 많이 주는 게 이 책의 장점인데요. 사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그 가치,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그걸 계산했었을 때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니 토지니 기계니 이런 유형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브랜드,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무형자산, 뭐 특허는 당연하고요. 지식재산권들 다 마찬가지죠. 이런 무형자산이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그 회사를 매입할 때라고 했을 때 그 회사 자산 가치의 90%가 넘는 게 요즘 통상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형자산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 과연 그건 정말
그만큼의 값어치를 줘야 되는 것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근본적인 의구심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저 같은 사람들도 어떤 현상을 빨리 규명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에 바쁘지 좀 더 본질적인 걸 타고 들어가서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성찰하고 되짚어보기에는 사실 저도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사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20세기에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더더욱 큰 부가가치를 인정하도록 자꾸 법제화시켰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거든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컨텐츠를 제작한 사람이 바로 사망하면 아무 무가치해진 걸로 바뀌어버린다? 그럼 미국은 엄청난 국부를 유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그 컨텐츠를 제작한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후에 근 70년 가까이 저작자의 가족들에게 그 지식재산권이 넘어가서 계속 부가가치로 활용될 수 있는 그 국제사회 룰을 세팅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미국이에요.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미키마우스를 비롯해서 아이언맨과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컨텐츠,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죠. 이런 걸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국제사회 룰 세팅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경상수지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서비스 수지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무형자산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야 되는 로열티나 이용료들입니다. 바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의 가치를 아예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저작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권한을 줘야죠. 그런데 저작자 사후 70년이 맞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까지도 전부 다 그 사람의 것으로 다 통칭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건가? 너무 과해도 안 좋고 너무 약해도 안 좋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지? 되짚어 보니까 우리 진짜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본주의를. 그 다음에 지난 20세기부터 대량 생산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오는데요. 표준화된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싸지고 호환성도 좋아져서 쉽게 고쳐 쓰고 또 쓸 수도 있고 어디 가서든 사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됐고 이런 게 대량 생산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윤택함입니다. 풍요로움이죠. 그런데 이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전국에 다 냉장고 팔았어요. 전국에 TV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한다고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이미 다 팔았는데 그럼 우리 회사는 이제 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어떻게 돼야 된다? 대량 생산을 계속 해야 될 만한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소비를 부추기는 거예요. TV 광고라든가 라디오 광고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는 새 신형 산 거야? 자동차라는 걸 계속 모델을 풀체인지 하는 게 한 해만 지나도 너 구형이구나. 나 신형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을 구축해 놓은 국가들은 그 뒤에 반드시 수반되는 흐름이 소비가 부추겨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소비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다시 적극적이고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강요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듯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씩 꼭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뒷부분에서도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요. 저도 그냥 공부한 학자로서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분야를 계속 딥답하는 학자라기보다는 정부 컨설팅이나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는 왜냐하면 저는 국책연구기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하는 프로젝트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다룰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졌죠. 에너지도 했다가 부동산 쪽, 그 건설 쪽도 했다가 뭐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가 다른 학자들과 다른 좀 커리어 패스를 갖게 됐고 그래서 그런 걸 유튜브로 얘기해도 재밌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유튜브에서 또 저를 댓글이나 뭐로 이렇게 규정 짓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라는 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권한 드린 거니까 댓글에 쓰는 거죠. 물론 그거에 뭐 악성 비방을 하거나 그냥 이유 없는 욕을 했으면 그건 그분들의 또 인격 수준이니까 그것도 뭐 제가 인위적으로 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싫으면 제가 유튜브 접으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라는 사람이 제 개성과 제 감성과 제 취향이 상품화돼 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품화된 직업들이 요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크리에이터들, 지식 노동자들, 컨텐츠 비즈니스는 대부분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자본주의가 왔는데 개인 하나하나가 상품화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는 진짜 자아인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아 실현이라는 게 정말 본인의 원하는 지향점을 향해 가는 건지 대중들이 원하는 지향점을 향해 가는 건지 야, 이거 뭐 진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주구장창 있더라고요. 바로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원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다큐멘터리가 왜 명작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던 기회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이 일본 다큐멘터리를 어떻게든 저도 좀 풀리 다 영상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요, 우리가 그냥 일견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자본주의의 일상적인 일상들을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계속 그냥 이렇게 가나보다 해서 가야 될 게 아니잖아요. 뭔가 궤도 수정을 한 번씩 해줘야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 바른 길이라는 표현도 오만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바른 길이라는 게 또 다른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결론도 제시는 해줍니다. 젠이라고 해서 Zen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 개념 아래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화두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젠이라는 게 그럼 뭘 담고 있는 건지 제가 다 얘기 드리면 또 이 책의 저자들에게 결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시대적 맥락, 또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제 흥망성쇠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심정적인 마음을 갖게 됐는지도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AI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본주의, 한국이 그려야 될 자본주의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립니다.